누구신데 저한테 아는 척이시죠? 사람 잘못 보셨네요. 참 곱게도 화장을 한 얼굴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입지도 않던 화사한 등산복을 빼입고 얼굴에는 기분 좋은 홍조까지 띈 채였죠. 방금 전까지 제 아이가 맑고 반가운 목소리로 할머니 하고 불렀던 그 여자는 마치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더러운 벌레를 마주친 것처럼 제 아이를 위아래로 싸늘하게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매몰차게 등을 돌려버리더군요. 그녀의 팔짱을 꽉 끼고 있던 젊은 남자의 번쩍이는 명품 시계가 유난히도 번쩍이며 눈에 박히던 그날, 제 가정을 철저하게 박살내고 제 인생을 지옥의 밑바닥으로 몰아넣었던 전 시어머니의 가장 추악하고도 완벽한 내로남불의 현장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아침 무거운 눈을 뜨는 게 그토록 두려웠던 평범한 워킹맘이었습니다. 저희 세대 다들 참 치열하게 사시죠. 직장에서는 상사의 불합리한 지시와 실적 압박에 이리저리 치이며 감정 노동을 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퇴근하고 나면 집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전쟁터로 출근해야 하는 쳇바퀴 같은 살. 특히 저는 유난히도 몸의 감각이 뾰족하게 예민해지는 피곤한 날이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둘투둘한 보도블록 위로 유모차 자퀴가 덜덜거리며 구르는 그 불규칙한 진동조차 온몸의 뼈마디를 때리는 것처럼 버겁고 시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한여름밤 간신히 아이를 재우고 지친 몸을 뉘었을 때 회전하는 선풍기 바람조차 소름이 돋을 만큼 제 신경은 곤두서곤 했습니다. 제게는 마음 편히 숨을 고를 온전한 쉼터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어딘가로 사라져버리고 싶을 만큼 힘들던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던 진짜 원인은 고된 직장 생활이나 쉴 틈 없는 육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단단한 울타리를 가장해 저를 피 말려 죽이던 시댁, 그리고 철저한 방관자였던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제 전남편은 참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믿고 함께할 수 있을 거라 착각했었죠.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 팍팍한 현실과 부딪히니 그 사람의 진짜 밑바닥이 여실히 드러나더군요. 제 전남편은 육아와 집안일을 철저히 아내를 돕는 선심성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바늘 보태 만든 자신의 핏줄인데도 기저귀 한번 스스로 갈아본 적이 없었고 젖병을 씻는 법조차 몰랐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거실 소파와 한몸이 되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기 일쑤였죠. 제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며 서운함을 토로할 때마다 그 인간의 입버릇은 항상 똑같이 잔인했습니다. 나도 밖에서 부장 비위 맞추며 돈 버느라 뼈 빠지게 힘들어. 당신도 직장 다니는 건 알지만 그래도 여자가 집안일은 좀 더 챙기면 안 돼? 유난 좀 그만 떨어. 하지만 저를 진짜 미치게 만든 건 전 남편의 그 무책임하고 비겁한 방관 뒤에 거대한 태산처럼 버티고 서 있던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은, 아니 그 여자는 결혼을 준비하던 초기부터 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금쪽 같은 자기 아들을 위해 평생 따뜻한 밥을 차려줄 파출부, 자기 가문이 되를 이을 귀한 손주를 낳아줄 기계, 혹은 언제든 자기 입맛대로 통제하고 휘두를 수 있는 아랫사람이자 소유물쯤으로 취급했죠. 너는 이제 우리 집안 식구가 되었으니 뼈대 있는 우리 집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 내 친정에서는 너를 오냐오냐 하며 어떻게 가르쳤는지 몰라도 여긴 우리 집안만의 엄격한 룰이 있어. 명심해라. 신혼집에 처음 발을 들인 날
거실 소파 정중앙에 상전처럼 떡하니 앉아 제게 던지던 그 무시하는 눈빛과 비수 같은 목소리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여자는 툭하면 예고도 없이 전화를 걸어 냉장고에 반찬은 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아들 퇴근 전인데 집은 먼지 한 톨 없이 치워놨는지 사사건건 검열하고 취조했습니다. 주말이면 남들처럼 늘어지게 늦잠 한 번 자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죠. 아침 7시만 되면 도어락 비밀번호를 마치 자기 집 안방 문 열 듯 띡띡 누르고 거침없이 들어와서는 곤히 자고 있는 저희 부부의 침실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곤 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튀어오르는 저를 뻔히 보면서도 그녀는 아주 태연하고 오만한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예,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누워있니? 우리 아들 피곤할 텐데 아침밥은 든든하게 먹여서 챙겨야지. 여자가 어쩜 그렇게 게으르고 굼뜨니? 그 숨막히는 감시와 모욕 속에서도 전 남편은 그저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아, 엄마. 밥 나중에 먹을 게 좀 나가. 하며 짜증 섞인 투정만 부릴 뿐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제 편에 서서 어머니의 그 무례하고 선 넘는 행동을 단호하게 제지해 준 적이 없었죠. 뼛속까지 철저한 마마보이였던 전 남편에게 어머니의 병적인 간섭은 너무도 당연하고 익숙한 자기 삶의 일부였으니까요. 그렇게 누구 하나 막아주는 이 없이 저항할 힘조차 잃어버린 채 제 삶은 서서히 그 표독스러운 여자의 통제 속으로 갉아먹히고 있었습니다. 제 숨통을 조이던 그 지독한 고통과 집착이 결국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질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무언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이 이 숨막히는 집안에 일말의 온기라도 불어넣어 줄 거라 순진하게 믿었었죠. 하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이의 탄생은 시어머니라는 포식자에게 완벽한 통제권과 간섭할 거리를 던져주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복직 후 퇴근길에 제 어깨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온종일 시달리고 파김치가 되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면 불 꺼진 빈집의 고요함 대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언제나 거실 한가운데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게 이런 방구 예고도 없이 그 여자는 시도 때도 없이 제 집 드나들듯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온 집안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며 가방을 채 내려놓기도 전에 째지는 목소리로 쏘아붙이는 잔소리가 제 숨통을 틀어막았죠. 예, 넌 도대체 집구석을 어떻게 해놓고 다니는 거니? 퇴근하고 왔으면 겉옷부터 벗고 부엌으로 들어가야지. 냉장고 열어보니 우리 아들 먹을 반찬이 하나도 없더라. 내가 밖에서 푼돈 몇 푼 벌어온다고 유세 떠는 거냐? 내 아들 뼈골 빼먹으려고 작정했어? 제가 아무리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앞치마를 둘러매도 시어머니의 잣대는 결코 제 노동의 고단함을 헤아려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언제나 저를 가장 비참하게 짓밟는 교묘한 비교와 조롱뿐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제가 허겁지겁 차려낸 밥을 젓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그녀는 아주 우아하고도 경멸스러운 목소리로 속을 긁어댔습니다. 이번에 김 회장네 며느리는 친정사돈 댁에서 시어머니한테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떡하니 사줬다더라. 그 집은 며느리 하나 잘 들여서 집안이 헌해졌다는데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친정에서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며느리를 얻어도 고생인지 모르겠다. 너는 그런 거 들으면 뭐 느끼는 거 없니?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남편은 식탁 반대편에서 밥을 떠먹으며 그 모욕적인 폭언을 듣고도 그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당신 엄마가 말씀하시는데 대답 안 하고 뭐해? 라며 오히려 저를 타박하는 핀잔만이 돌아왔죠. 하지만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은 시어머니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형적인 육아 간섭이었습니다. 주말 내내 쉬지도 못하고 아이 영양에 맞춰 유기농 채소와 질 좋은 고기를 다져가며 정성껏 이유식을 만들어 놓으면 시어머니는 냄비 뚜껑을 열어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냐? 간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맹탕을 애한테 먹이겠다고? 넌 도대체 애미란 년이 정성이 부족해도 유분수지. 이런 걸 어떻게 우리 귀한 장손한테 먹여? 그녀는 제가 만든 이유식을 가차없이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집에서 바리바리 싸온 소금과 마늘이 잔뜩 들어간 어른용 장조림 국물에 밥을 비비고 짜디짠 나물 무침을 아직 간을 하면 안 되는 어린아이의 입에 무지막지하게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짜고 매운맛에 놀라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자지러지게 울어대는데도 시어머니의 행동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아직 위장도 약한 애한테 그렇게 짠 어른 반찬을 먹이시면 어떡해요? 제가 사색이 되어 달려가 아이를 빼앗아 안으려 하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매섭게 눈을 부라렸습니다. 내까짓 게 뭘 안다고 시어미한테 가르치려 들어. 우리 아들 클 땐 다 이렇게 어른 밥상에서 간간한 거 주워 먹이면서 키웠어. 그래도 어디 아픈 데 하나 없이 장승처럼 훤칠하게 잘만 자랐다. 내가 평소에 애를 유난 떨며 키우니까 애가 이렇게 약해 빠져서 툭하면 징징대는 거 아니야. 내 손주한테 내가 밥 한 숟갈 먹이겠다는데 내가 뭔데 감히 막아서. 아이는 고통스럽게 울부짖었고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며느리를 인격체가 아닌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취급하던 그 폭력은 이제 힘없는 제 아이를 향한 기괴한 소유욕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캑캑거리는 아이를 품에 꽉 끌어안은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집안에서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저 하나뿐이라는 현실이 뼛속까지 시리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캑캑거리는 아이를 품에 꽉 끌어안은 채 입술을 깨물던 그날의 예감은 결국 며칠 지나지 않아 가장 끔찍한 형태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비상식적인 아집과 통제욕은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제 아이는 선천적으로 심각한 땅콩 알러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주 극미량의 가름한 입술에 닿아도 온몸에 무서운 속도로 발진이 돋고 기도가 퉁퉁 부어올라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위험한 체질이었죠.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저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식자재의 성분표를 눈이 빠져라 검수했고 시어머니에게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피를 토하듯 신신당부했습니다. 절대로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견과류가 들어간 음식은 아이 곁에 둬서는 안 된다고요. 시어머니가 제 말을 귓등으로라도 들었다면, 아니 최소한 인간으로서 어린 생명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었다면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주말 특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시 집을 비웠던 그 지옥 같던 오후였습니다. 전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이어폰을 꽂은 채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있었고, 그 사이 예고도 없이 도어락을 열고 들이닥친 시어머니는 거실 매트 위에 앉아있던 아이에겐 기어코 사달을 냈습니다. 본인이 동네 시장을 오가며 사온
겉면에 땅콩가루가 잔뜩 버무려진 달고 딱딱한 강정을 꺼내든 것이었죠. 아이가 본능적으로 고개를 젓고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칭얼거리는데도 그 여자는 억센 소나기로 아이의 작은 턱을 강제로 벌렸습니다. 그리고는 기어코 그 치명적인 땅콩 덩어리를 연약한 입안으로 무자비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옳지, 얼른 먹어. 우리 아들 키울 땐 다 이런 거 오독오독 씹어 먹으면서 튼튼하게 컸어. 애미라는 년이 툭하면 알레르기니 뭐니 유난을 쳤떨면서 애를 온실 속 화초처럼 싸고 도니까 면역력이 바닥인 거 아니야. 먹어. 이 귀한 걸 감히 어디서 뱉어. 제가 특근을 마치고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마주한 광경은 평생 제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을 참혹한 악몽이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거실 한가운데 쓰러져 짐승처럼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온몸은 불덩이처럼 붉게 달아올라 끔찍한 두드러기로 뒤덮여 있었고 퉁퉁 부어오른 목구멍 탓에 숨을 쉬지 못해 작은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고 허공을 향해 있었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다 못해 칼로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팽개치고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뛰어들어가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안아들고 응급실로 내달렸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철제 침대 위, 성인도 견디기 힘든 굵은 주삿바늘을 그 작은 손등에 꽂은 채 사경을 헤매는 아이를 보며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제게 다가와 참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0분만 늦었어도 과민성 쇼크로 아이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었을 거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 속에서 간신히 정신을 부여잡고 있을 때 뒤늦게 응급실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들어온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저를 보며 그녀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어이구, 며느리가 집구석에서 애 하나 똑바로 못 봐서 내 귀한 장손을 잡을 뻔했네. 내가 준 간식 하나 소화 못 시킬 정도로 애를 약해 빠지게 키워놓고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어미를 원망해? 내가 애초에 자식 새끼를 튼튼하게 낳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지가 애를 잘못 키운 탓을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들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눈앞에서 자기 친손주가 숨이 넘어가 죽을 뻔했는데도 일말의 죄책감은커녕 모든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 씌우며 악다구니를 쓰는 그 표독스러운 얼굴. 저는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분노조차 나오지 않는 뼛속까지 얼어붙는 환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완벽하게 절망의 밑바닥으로 내던진 건 제 곁에 서 있던 전 남편의 구역질 나는 태도였습니다. 자기 자식이 생사를 오가는 끔찍한 고비를 넘겼는데도 그는 슬금슬금 제 눈치를 보며 모기만 한 목소리로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뭐 아기가 있어서 그랬겠어? 다 손주 예뻐서 좋은 거 잘 먹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몰라서 그러신 건데 애도 무사히 고비 넘겼으니까 당신이 좀 참아. 엄마도 놀라셨잖아. 여기서 더 일 키우지 마.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던 가느다란 끈 하나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내 아이가 저 미치광이 같은 여자와 뼛속까지 비겁한 방관자인 전 남편의 손에 허무하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섬뜩한 공포가 온몸의 솜털을 곤두서게 했습니다. 더 이상의 인내도 희망도 대화의 여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진흙탕 속에서 내 아이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창백하게 식은 아이의 작은 손을 꽉 쥐며 입술에서 핏방울이 배어 나오도록 짓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말의 미련도 없이 이혼 서류를 집어 던지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이의 생명과 제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해 그 지독한 폭력의 굴레에서 아이를 안고 영원히 도망치는 피 끓는 결단이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도망치듯 그 지옥 같은 집구석을 빠져나온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일까지 병행하는 삶이 결코 녹록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숨통을 억제던 그 끔찍한 시선과 폭언에서 벗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삶에는 다시 잔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알레르기도 세심한 관리 덕분에 더 이상 응급실을 갈 일 없이 무사히 안정을 되찾았고 저희 모자는 주말이면 소박하게 나들이를 다니며 잃어버렸던 웃음을 조금씩 회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온하고 맑은 주말 오후였습니다. 바람이나 쐴 겸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의 한적한 대형 카페를 찾은 길이었습니다. 울퉁불퉁한 자갈이 깔린 주차장을 지나며 덜덜거리는 유모차 손잡이를 꽉 쥐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였죠. 제 등 뒤에서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너무도 익숙하고 간드러지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잉, 오빠도 참, 내가 오빠 만나려고 오늘 얼마나 예쁘게 하고 나왔는데.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그 역겨운 애교 섞인 목소리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평소 며느리 앞에서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양반집 규수 행세를 하며 도덕과 예의를 운운하던 바로 그 전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형광빛이 감도는 화려하게 몸에 딱 달라붙는 등산복을 빼입고 입술은 쥐 잡아먹은 듯 시뻘겋게 칠한 채 누가 봐도 띠동갑은 좋게 넘어 보이는 젊은 제비족 스타일의 남자와 팔짱을 꽉 끼고 몸을 비비적거리고 있었죠. 남자의 손목에는 번쩍이는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전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제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욕망에 가득 찬 천박한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지만 저보다 먼저 반응한 건 유모차에 타고 있던 제 아이였습니다. 아직 어른들의 복잡하고 추악한 세상을 모르는 아이는 멀리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하자마자 해맑게 웃으며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아이의 맑고 큰 목소리가 주차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팔뚝에 찰거머리처럼 붙어있던 전시어머니의 몸이 벼락이라도 맞은 듯 흠칫 굳어버렸습니다. 젊은 상간남이 의아한 표정으로 자기야, 방금 저 꼬마가 자기 보고 할머니라는데 아는 사람이야? 하고 묻자 전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상간남 앞에서 자신의 진짜 나이와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저와 아이를 향해 시선을 돌린 그녀는 방금 전까지 손주였던 아이를 마치 길바닥에 오물을 보듯 위아래로 싸늘하게 훑어보았습니다. 어머, 아줌마. 누군데 이 아이가 저한테 아는 척하는 거죠? 사람 잘못 봤나 보네요. 그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렇게 내뱉고는 당황해서 굳어버린 제 아이를 철저하게 무시한 채 상간남의 등을 떠밀며 허둥지둥 그 자리를 도망치듯 벗어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며 제 가슴속에서는 깊고 뜨거운 활화산 같은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조선시대 시어머니보다 더한 엄격한 잣대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가문이 규칙이니 어쩌고 하며 사람을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했던 여자. 내 아이의 목숨을 앗아갈 뻔하고도 적반하장으로 굴며 내 소중한 가정을 생지옥으로 만들어 산산조각 냈던 그 뻔뻔한 원흉. 그런 여자가 정작 본인은 가부장적인 전시아버지가 벌어다 준 돈으로 뒤에서 호의호식하며 젊은 놈과 추잡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로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제 아이를 벌레 보듯 외면하고 돌아선 그 순간 저는 전 시어머니에게 아주 큰 벌을 내릴 수 있겠다 싶어서 기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체면, 그리고 당신이 그 젊은 놈과 놀아날 수 있게 해주는 전 시아버지의 고막강한 돈줄. 내가 그 모든 걸 당신의 눈앞에서 완벽하고 철저하게 끊어내주마. 저는 유모차의 손잡이를 고쳐주며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가장 잔혹하고 완벽한 지옥을 선물하기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날 주차장에서 집으로 돌아온 저는 새근새근 잠든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식혔습니다. 만약 그 카페 주차장에서 아는 척하고 따지고 들었다면 그 교활한 여자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를 미친 여자 취급하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을 겁니다. 아니면 그 잘난 전시아버지의 재력과 권력을 등에 업고 제게 명예훼손이니 뭐니 법적 협박을 가하며 제 입을 틀어막으려 했겠죠. 그 여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길거리에서의 망신이 아니라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견고한 온실과 돈줄이 끊어지는 것이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이성적이고 치밀하게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 시간, 저는 평소처럼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회사로 향하며 조용히 뒤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설탐정업체 이른바 탐정사무소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제 사연과 전시어머니의 인상착에 그리고 주로 활동하는 지역을 전달하는 제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과 육아라는 평범한 일상을 단 1cm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유지했습니다. 겉으로는 전 남편 가족과 완벽하게 인연을 끊고 무심하게 살아가는 이혼녀의 모습 그대로였죠. 하지만 제 등 뒤에서는 제가 고용한 탐정들이 전 시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림자처럼 쫓으며 그녀의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탐정들이 보내오는 보고서의 내용은 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로 역겨웠습니다. 전 시아버지가 회사에 출근하고 나면 전 시어머니는 기사 딸린 차를 타고 백화점 VIP 라운지로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기사를 돌려보낸 뒤 택시를 두세 번씩 갈아타는 치밀함까지 보이며 외곽의 모텔촌이나 한적한 등산로 입구로 향했죠. 그곳에는 어김없이 주차장에서 마주쳤던 그 젊은 상간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대낮부터 모텔로 기어들어가는 사진, 후미진 식당에서 서로 쌈을 싸서 입에 넣어주며 추잡하게 물고 빠는 동영상들이 제 핸드폰으로 차곡차곡 전송되었습니다. 하지만 불륜 현장 사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여자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기 위해서는 빼도 박도 못할 경제적 횡령의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탐정들에게 전 시어머니가 내다버리는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뒤져달라고 특별히 주문했습니다. 깐깐하고 의심 많은 그 여자의 성격상 집에 있는 가사도우미의 눈을 속이기 위해 상간남과 관련된 영수증이나 흔적들은
절대 집안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은밀하게 처리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제 예상은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늦은 밤 탐정들은 전시아버지의 으리으리한 저택 근처에 잠복해 있다가 전시어머니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몰래 내다버린 검은색 비닐봉지가 겹겹이 씌워진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수거해 왔습니다. 그리고 악취가 진동하는 그 쓰레기 더미를 이 잡듯 뒤지기 시작했죠. 찢어진 파쇄지 뭉치들 사이에서 마침내 그녀를 파멸시킬 완벽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탐정의 사무실 책상 위에 구겨진 채로 널브러져 있던 수십 장의 영수증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그 여자의 위선과 탐욕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물들이었습니다. 상간남과 평일 대낮에 수시로 드나들었던 모텔 결제 내역은 기본이었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백화점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상간남의 팔목에서 번쩍이던 수백만 원짜리 명품 수입 시계,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최신 유행의 한정판 골프웨어 세섭, 심지어 최고급 한우 오마카제, 식당 영수증까지. 그리고 그 모든 사치스럽고 끔찍한 결제 내역의 하단에는 하나같이 동일한 카드 번호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가부장적인 권력의 상징이자 집안의 모든 돈줄을 쥐고 있는 전시아버지 명의의 VIP 가족카드였습니다. 구겨진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빳빳하게 펴서 파일에 철하며 저는 실성한 사람처럼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아이가 먹는 이유식 고깃값 몇만 원이 아깝다며 시장 바닥에서 주워 온 짠지 반찬을 억지로 쑤셔 넣던 여자였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 못 받아오는 며느리라며 저를 거지 취급하고 벌레 보듯 짓밟았던 그 교만하던 여자가 정작 남편이 밤낮 없이 일해 벌어온 돈으로는 뒤에서 새파랗게 젊은 제비종 놈의 몸값을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영수증에 묻은 오물을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완벽한 무기들을 누구의 손에 어느 타이밍에 쥐어줄 것인지 결정할 차례였습니다. 가장 치명적이고 비참한 폭발을 위해서 말이죠. 손에 쥔 영수증 다발을 내려다보며 저는 어떻게 이 카드를 써야 할지 완벽한 계산을 끝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증거들을 들고 직접 전시어머니를 찾아가 얼굴에 집어 던졌다면 어땠을까요? 10중 8구 그 여자는 개거품을 물고 발뺌하며 오히려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적반하장으로 길길이 날뛰었을 겁니다. 뼛속까지 마마보이인 제 전남편 역시 우리 엄마가 외로워서 잠깐 실수한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앙심을 품냐며 또다시 모든 원망을 제 탓으로 돌렸겠죠. 짐승과 진흙탕에서 뒹구는 하수 같은 짓은 애초에 제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제 손에 피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고 그 여자의 숨통을 가장 고통스럽게 끊어놓기 위해서는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절대 권력자의 손을 빌려야만 했습니다. 바로 전시아버지였습니다. 제 전시아버지는 평생을 바쳐 자수성가한 뼛속까지 가부장적인 분이었습니다. 밖에서는 훌륭한 사장님 소리를 들었지만 집안에서는 자신의 체면과 권위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절대 군주였죠. 가족들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철저히 통제했고 특히 돈줄에 있어서는 피도 눈물도 없이 엄격했습니다. 제게는 조선시대 시어머니처럼 군림하며 하늘 높은 줄 모르던 그 오만한 여자도 전시아버지 앞에서는 찍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설설기는 한 마리 순종적인 양에 불과했습니다. 전시아버지가 집안의 모든 경제권을 틀어쥐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가 누리는 으리으리한 저택, 기사 딸린 고급차, 백화점 VIP 라운지의 안락함은
모두 전 시아버지의 기분 하나에 언제든 날아갈 수 있는 신기루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점, 그녀의 유일하고도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정조준했습니다. 아이가 깊이 잠든 밤, 저는 식탁에 홀로 앉아 탐정이 건네준 자료들을 조각조각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은 철저히 배제한 채 오직 팩트만을 나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맨 앞장에는 대낮 외곽 카페 주차장에서 상간남과 팔짱을 끼고 천박하게 웃고 있는 그 여자의 고화질 사진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날짜와 시간 순으로 완벽하게 정리된 영수증 스크랩북을 덧붙였죠. 한 장에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시계 영수증을, 그 아래에는 보란 듯이 그 시계를 차고 있는 상간남의 밀착 사진을, 수십만 원대 커플 골프웨어 영수증 옆에는 그 옷을 입고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사진을 나란히 붙였습니다. 영수증마다 결제란에 찍혀 있는 전 시아버지 명의의 가족카드 번호에는 친절하게 붉은색 펜으로 밑줄까지 쫙 그어두었죠. 저는 그 봉투 안에 그 어떤 원망의 편지나 메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구구절절한 말보다 이 차가운 숫자와 선명한 사진들이 전 시아버지의 가슴을 1000배는 더 잔혹하게 뜯어놓을 테니까요. 모든 서류 작업이 끝난 후 그것들을 누런 서류 봉투에 밀어넣으며 저는 가장 파급력이 클 완벽한 타이밍을 골랐습니다. 만약 우편물을 집으로 보낸다면 눈치 빠른 전 시어머니나 가사도우미가 중간에 빼돌릴 위험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시아버지가 회사에 출근해 있는 평일 오후를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평소 회사의 중요한 서류나 결제를 처리하며 권력자로서의 자아에 한껏 취해 있을 그 시간, 저는 발신인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를 이용해 전 시아버지의 회사 비서실로 그 폭탄을 날려보냈습니다. 겉봉투에는 대표님 친전, 엄격한 대회비라는 도장을 선명하게 찍어서 말이죠.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가 서류 봉투를 싣고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혼 후 처음으로 소리내어 길게 웃었습니다. 이제 곧 비서의 손을 거쳐 전 시아버지의 묵직한 마호가니 책상 위에 그 봉투가 놓일 것입니다. 평생을 남 밑에 더 본 적 없는 오만한 권력자가 자신이 피땀 흘려번 돈으로 아내가 젊은 놈과 놀아나며 제 등골을 빼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경이로운 순간, 제가 할 일은 그저 멀리 떨어져서 자신이 가장 맹신하던 권력자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날 그 여자의 완벽한 처형식을 여유롭게 감상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퀵서비스 기사가 다녀간 지 불과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전 시아버지의 비서실을 통해 건너 들려온 그날 오후의 상황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스펙터클하고 완벽한 파멸의 서막이었습니다. 결제 서류인 줄 알고 무심코 그 두꺼운 누런 봉투를 열어젖힌 전 시아버지는 책상 위로 쏟아져 나온 사진과 영수증들을 확인하자마자 비서실 문 밖으로까지 쩌렁쩌렁 울릴 만큼 무시무시한 사자후를 토해냈다고 합니다. 평생을 집안의 절대 군주로 군림하며 자신의 체면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온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높디 높은 권위가 새파랗게 젊은 제비종 놈의 땀 냄새 나는 등산복과 싸구려 모텔비로 짓밟혔다는 사실은 가부장적인 전 시아버지에게 살인 충동마저 일으킬 만큼 치욕스럽고 끔찍한 모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분노에 차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거나 집으로 달려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극도의 분노 속에서도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데는 천부적인 감각을 지닌 사업가답게 그는
즉각 본사 재무팀과 은행 VIP 전담 창구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지금 당장 내 명의로 된 가족카드 전부 막아. 그리고 저 옆편 내 이름으로 굴러가는 생활비 통장까지 싹 다 정지시켜. 단 1원도 못 빼가게 당장 꽁꽁 묶어버리라고. 단 5분. 전 시어머니가 평생을 우려먹으며 제게 그토록 끔찍한 갑질을 일삼을 수 있었던 원천이자 그녀의 가장 견고했던 돈줄이 허무하고 완벽하게 끊어지는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곧바로 회사의 전속 법무팀 변호사들이 회장실로 긴급 호출되었습니다. 전 시아버지는 마호가니 책상 위로 나뒹구는 불륜 현장 사진과 카드 결제 내역들을 거칠게 쓸어 모아 던지며 피도 눈물도 없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상간남 놈의 신상을 당장 샅샅이 털어서 거액의 상간남 소송 걸고 유책 배우자인 아내에게는 위자료를 최대치로 청구하되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단 한 푼도 해줄 수 없도록 가장 잔혹하고 빈틈없는 소송장을 준비하라는 추상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법적, 경제적 단두대 세팅을 단숨에 마친 전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으리으리한 저택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때까지도 자신의 지갑 속 카드가 깡통이 된 줄도 등 뒤로 거대한 해일이 덮쳐오고 있는 줄도 몰랐던 전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평하게 홈쇼핑 채널을 돌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뛰어들어온 남편을 보며 당황해 입을 때려는 찰나 전 시아버지는 들고 있던 그 서류 봉투를 그녀의 얼굴을 향해 무자비하게 후려쳤습니다. 얼굴을 강타하고 바닥으로 흩날리는 수십 장의 추잡한 사진과 명품 결제 영수증들, 그리고 빨간 줄이 선명하게 그어진 자신의 모텔 출입 기록을 두 눈으로 확인한 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듯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평소 저를 향해 푹 꺼진 볼을 실룩이며 며느리를 쥐잡듯 쏘아붙이던 그 기세등등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극심한 공포와 경악에 질린 그녀의 뺨은 푹 꺼진 모습이 아니라 기괴할 정도로 평평하고 밋밋하게 굳어버린 채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기 시작했죠. 여보, 이게 다 무슨, 누가 나를 모함하려고 악의적으로 조작을 한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봐요. 그녀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전 시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찍힌 카드 결제 내역과 끔찍할 만큼 선명한 미래 사진 앞에서 그녀의 혓바닥은 너무도 얄팍하고 초라할 뿐이었습니다. 이 천박하고 역겨운 여편네야. 감히 내 피 같은 돈으로 새파란 놈 뒷바라지를 하며 나를 능멸해? 내년이 처입고 있는 그 옷, 덮고 자는 이불 하나까지 다 내가 벌어온 돈으로 산 것들이야. 당장 그 더러운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내 집에서 꺼져. 전 시아버지는 자비를 구하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녀를 가차없이 발로 걷어차고는 매몰차게 현관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가방 하나 챙길 틈도 날카로운 밤바람을 막아줄 겉옷 하나 걸칠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늘 며느리의 뼈를 깎아내며 가문의 뼈대와 체면을 운운하던 그 오만방자했던 여자는 결국 맨발에 얇은 실내복 차림 그대로 차디찬 대문 밖 길거리로 쓰레기처럼 내도냉이 쳐졌습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의 피땀 위에 기생하며 떵떵거렸던 그녀의 거만한 성각이 단 하루 만에 흔적도 없이 바스러져 내린 참으로 완벽한 심판의 밤이었습니다. 맨발로 쫓겨난 그 길고 참혹했던 밤, 그 여자가 유일하게 동아줄처럼 붙잡으려 했던 건 다름 아닌 그 젊은 상간남이었습니다. 공중전화를 전전하며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그놈의 번호를 눌러댔겠죠. 간신히 연결된 수화기 너머로 그녀는 평소처럼 콧소리를 내며 자기야, 나 지금 집에서 쫓겨났어. 당장 나 좀 데리러 와줘라며 애타게 매달렸을 겁니다. 하지만 전시아버지의 막강한 법무팀으로부터 이미 거액의 위자료와 손해배상 소송장을 받아들고 사색이 되어 있을 그 제비족 놈의 반응은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아니 이봐요. 아줌마 지금 제정신입니까? 당신 남편이 보낸 변호사들 때문에 나도 지금 망하게 생겼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딴 똥물을 튀겨. 늙었으면 곱게 늙을 것이지 다신 내 눈앞에 띄지 마요. 가차없이 끊어진 신호음. 달콤한 애칭 대신 아줌마라는 멸시 섞인 폭언과 함께 그녀는 철저하게 버려졌습니다. 돈줄이 끊긴 늙은 여자는 그 기생충 같은 놈에게는 단물 빠진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갈 곳을 잃고 거리를 헤매던 전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뻔했습니다. 평생을 오냐오냐 하며 자신의 분신처럼 키워온 그 금쪽 같은 아들, 제 전남편이 사는 오피스텔이었죠. 퉁퉁 부은 발을 이끌고 아들의 집 문을 두드리며 우리 아들, 엄마야. 문 좀 열어다오. 엄마 얼어 죽을 것 같아라며 피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마마보이 아들의 밑바닥은 그녀의 상상보다 훨씬 더 비겁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반쯤 열린 문틈으로 빈털터리가 된 엄마의 꼴을 확인한 전 남편은 행여나 아버지가 사람을 붙여 감시하고 있을까봐 사시나무 떨듯 떨며 문고리를 꽉 틀어쥐었다고 합니다. 엄마, 미쳤어? 왜 하필 여기로 와? 아버지 지금 열받아서 나까지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노발대발이신데 나까지 유산 한 푼 못 받고 길거리에 나 앉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나 당분간 엄마 몰라. 그러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그 길로 쾅 하고 닫혀버린 차가운 철문. 자신이 며느리에게 평생 강요했던 그 끔찍한 희생과 복종의 대가가 정작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친아들에게 짐짝 취급을 당하며 버림받는 완벽한 배신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현재 그 여자는 보증금도 없는 변두리의 낡고 좁은 고시원 단칸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최고급 홍차를 마시며 며느리의 출신을 운운하던 입술로는 이제 퉁퉁 불어 터진 싸구려 컵라면을 밀어넣고 수천만 원짜리 명품을 휘감던 몸뚱이는 곰팡내가 진동하는 한평 남짓한 방구석에 웅크린 채 난생 처음 겪어보는 지독한 생활고와 뼈를 깎는 고립감에 매일 밤 짐선처럼 울부짖고 있겠죠.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고 누구도 그녀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 완벽하고도 철저한 생지요. 그것이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고 가정을 파탄낸 자가 맞이한 당연한 인과응보였습니다. 그 모든 소식을 건너 전해 들으며 저는 그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커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동정심이요? 단 1g도 생기지 않더군요. 오히려 묵은 체증이 씻은 듯이 내려가는 시원함과 함께 제가 그날 주차장에서 감정을 폭발시키는 대신 차갑게 돌아서서 그 모든 함정을 설계했던 제 자신의 결단이 너무도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저기 나비 날아간다. 멀리서 모래 장난을 치던 제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저를 향해 뛰어옵니다. 티 없이 맑은 아이의 얼굴에는 더 이상 알레르기로 붉게 달아오르던 고통도 숨막히는 집안의 무거운 공기에 짓눌린 그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자 뺨에 닿는 기분 좋은 바람이 저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과거에 저는 매일 밤 어떻게 하면
그 지옥에서 살아남을까 두려움에 떨던 나약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와 내 아이를 해치려는 그 어떤 부조리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가장 영리하고 단단하게 우리의 울타리를 지켜낼 힘이 생겼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부당한 통제와 이기심 속에서 홀로 눈물 찢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진짜 사이다 같은 복수는 짐승들과 진흙탕에서 뒹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영원한 수렁에 빠뜨린 채 나와 내 소중한 사람들의 눈부신 일상을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임을 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